자,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특징, 결정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확인할 텐데 여러분들 교재 10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4번을 보시면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 그랬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지난 시간 배웠던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원리가 부동산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마무리하고 이제 나머지 소득 탄력성 그리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 그리고 이어서 공급 탄력성의 원리까지 확인할 텐데 자 104페이지 4번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들을 봤더니 자 1번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많다. 가격, 소득, 시간, 상품의 성질, 기대이익, 대체재 유무 이런 것이 수요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부동산의 경우 수요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가격이나 소득이나 시간, 상품의 성질, 기대이익, 대체재 유무 이런 것이 있다. 잠깐 보니까 자 가격이 비싸면 어때요? 탄력성이 크고 가격이 적으면 탄력성이 작다. 자 가령 비싼 것은 비싼 거 예를 들어서 똑같이 껌값이 500원에서 600원 올랐다 20% 올랐잖아요. 그러면 500원에서 600원 올랐어도 수요량은 크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격이 주택가격이 5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 똑같은 20%라고 하더라도 반응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탄력성이 크고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는 비교적 탄력성이 작은 것이고 왜냐하면 그 구매력에 큰 영향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가격이 변해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크지를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 소득이 많으면 탄력적이고 소득이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그런가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게. 자, 소득이 그 많을 때는 크게 민감하지 않아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크게 민감하지 않거든요. 근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가격이 조그만 변화 수요량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탄력성이 더 큰 것이거든요. 거꾸로 해석하셔야 돼.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길게 주어지면 탄력적이고 시간이 짧게 주어지면 비탄력적이다. 왜? 자, 시간이 길게 주어지면 그만큼 구매력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 탄력적이지만 시간이 짧게 주어지면 구매력을 축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그러면서 반응이 민감하게 반응하지를 못해서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품의 성질. 성질만 갖고 볼 때는 필수품은 비탄력적, 생필품은 보다 더, 투기적인 부동산은 보다 더 탄력적이고 그래서 투기성 부동산, 사치성 부동산은 탄력적이고 필수품적인 부동산은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체재.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 왜냐? 자,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어. 그랬을 때 다른 대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안 써버리죠. 그러면 이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맞죠?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그러나 대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거 올려도 이거 꼭 필요한 재화이면 다른 대안이 없으면 이거 쓸 수밖에 없으니까 수요가 크게 변하지를 못하면서 비탄력적. 그래서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 그래요. 자,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다른 거 신경 쓰는 거 말고 가장 핵심은 바로 부동산의 경우는 탄력성의 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대체재예요. 근데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개별성의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일반 재화에 비해서 대체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에 비해서 부동산의 경우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것이 이제 2번과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보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대체재가 거의 없는 편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용성이 극히 제한도 있기 때문에 대체재 유용성이 수요 탄력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되 3번 부동산 수요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비탄력적이다. 왜? 대체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포인트 잡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임대료를 상승하면 매수자나 임차자는 그만큼 전체 지출 중에서 부동산에 지출하는 비율이 그만큼 더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그만큼 임대는 수입이 더 증가한다. 자, 보세요. 부동산은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왜? 대체가 별로 없으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나 공급자 가격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이 많이 줄지를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급자, 임대사업자나 공급자의 전체 수입은 증가하고 그만큼 소비자도 지출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이다. 임차인의 지출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이 3번의 내용이고, 그리고 부동산은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수요에 대한 탄력성은 더 커진다. 가령 택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농지나 임지를 택지로 개발해서 공급하게 되면 얼마든지 어때요? 대체재가 많아질 수가 있으면서 보다 더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보다 더 탄력적이 된다. 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충분히 대체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화의 분류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비탄력적이지만 이것을 용도별로 세분하면 보다 더 탄력적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주거용이 상업용이나 공업용 등의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해서 보다 더 탄력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주거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보다 더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 살고 있다. 삼성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임대를 올렸다. 그러면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다른 대안이 많이 있다는 건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임대를 올리면 딴 데 얼마든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해버려요. 탄력적이요. 근데 주거용 측면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점포의 경우에는 어떤 그 점포에 임대를 올렸다. 그러면 딴 데로 마땅히 옮기기가 주거에 비해서 쉽지를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지를 못하면서 보다 더 비탄력적. 그래서 주거용이 상업용이나 공업용에 비해서 보다 더 탄력적이 된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기간이 짧게 해줘야지만 탄력성이 작고 길게 해줘야지만 탄력성이 크다. 아까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보다 더 탄력적. 거래 장애가 많으면 탄력성이 작고 거래 장애가 없으면 보다 더 탄력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가계 소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탄력성은 커지고, 반대로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비싸면 탄력성이 커지는 것이죠. 왜? 가격이 높을수록 가격의 변화가 가계 생활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가격이 비싸면 탄력적이고 가격이 낮으면 비탄력적이어서 쭉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고, 핵심은 여러 가지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대체재. 그리고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고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이게 포인트이고,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 등의 특성 때문에 일반 재업에 비해서는 비교적 대체재가 적더라. 그래서 일반 재업에서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그래서 공급자나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나 가격을 올리면 전체 수요는 증가하고 그만큼 임차인의 지출이 더 커진다 하는 것이 포인트. 거기까지. 그렇지만 또 전체로는 비탄력적이지만 이걸 용도별로 세분화하면 보다 더 탄력적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주거용이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해서 보다 더 탄력적이 된다. 그 정도만 딱 잡아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원리까지 다 마무리했고, 이제 이어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나오는데, 자, 이거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 가지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 가격이 변동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변동하느냐는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이거 대신에 이제 뭘로 바꾸면 소득이 변동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변동하느냐는 것이 바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소득이 변동했을 때 가격 대신에 소득으로 바꿨죠. 이것 대신에 수요량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변동하느냐는 것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 똑같이, 그리고 계산한 공식이 똑같이 원래 소득과, 그죠? 소득의 변동분, 그 다음에 원래 수요량과 수요량의 변동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해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그 가격 탄력성의 경우는 점 탄력성, 호 탄력성 구분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지만, 소득 탄력성이나 교차 탄력성은 원리만 이해하면 되지 굳이 뭐 점 탄력, 호 탄력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리고 소득 탄력성의 경우에는 재화의 성격에 따라서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 있는데,
재화가 정상재나 우등재의 경우에는 플러스 값이 되는 것이고 열등재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이 된다. 자, 볼까요? 통상 정상재인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도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도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도 플러스. 그래서 정상재나 우등재는 소득과 수요량이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값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열등제인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어떻고? 감소하고,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거든요. 자, 소고기와 돼지고기 했을 때 돼지가 열등제잖아요. 그럼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을 때는 돼지고기 많이 먹다가,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면 거기서 냄새 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열등제는 소득 탈세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소득 탈세이 플러스이면 정상제나 우등제이고 마이너스이면 열등제가 된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 105페이지 중간쯤에 해서 그 표로 구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탈세 0인 경우는 소득의 변화에도 수요량은 변화가 없는 제와 이것이 이제 중간제. 중간제는 뭐냐면 토지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 이것이 중간제거든요. 그죠? 그럼 이것은 최종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수요량은 변화가 없어요. 수요량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 탈성이 0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중간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 우등제나 정상제는 소득 탈성이 플러스, 열등제는 마이너스 값이 된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이 변동했을 때 Y제 수요량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인 공식은 X제 가격에 대한 X제 가격의 변동분, Y제 수요량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동분, 이것이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변동하느냐는 것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X제, Y제가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을 때 하고, 그리고 보완제 관계에 있을 때, 가령 자, 콜라와 사이다를 한번 봐요. 콜라 가격이 100원일 때 사이다 수요량은 1000개였는데 콜라 가격이 120원이 되니까 사이다 수요량은 더 늘어나겠어요, 줄겠어요? 콜라 가격이 100원일 때 1000개 했던 것이 120원으로 올라가면 이거 먹던 사람이 이거 먹어버리잖아요. 왜? 이걸 대체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그럼 이거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이것이 이거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1300개로 증가했다. 1400개로 할까? 1400개로 증가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탄력성이 크게 한번 계산해 보시게. 그러면 이제 X제가 콜라고 Y제가 사이다라고 했을 때 X제 가격이 원래 얼마에서? 100원에서 얼마가 상승했더니 20원이 상승했더니 원래 Y제 원래 수요량이 몇 개에서 1000개에서 몇 개가 증가? 1400개로 증가했으니까 증가분은 400개죠. 플러스 400.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두 개 약분하고 그 다음에 하나 약분했더니 1 곱하기 2는 뭐가 돼요? 2가 되네. 그리고 1 곱하기 4는 뭐가 되고? 4가 되고, 따라서 2네.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다 플러스 이거 플러스니까 플러스 2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차 탄력성 합이 대체제인 경우는 플러스 값으로 계산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완제 관계에 있는 경우 한번 볼까요? 보완제 관계에 있는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요? 자동차와 휘발유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올랐더니 휘발유의 수요량이 자동차 값이 만약에 1,000만 원일 때는 휘발유 소비량이 만약에 얼마로 할까? 500리터로 했는데 근데 110만 원으로 1,100만 원 올라가니까 휘발유 소비량이 어때요? 줄겠지. 그렇죠? 왜냐면 이거 자동차 값이 올라가면 자동차 소비 줄면서 같이 쓰는 휘발유 소비도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400으로 줄었다고 400리터로 줄었다고 가정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자 그대로 하면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얼마에서 1,000만 원에서 얼마가 100만 원이 플러스 했더니 그렇죠? 그랬더니 휘발유의 수요량이 얼마에서 500에서 얼마가 400으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00이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약분하고 또 약분했더니 1호는 5, 그 다음에 1십은 10. 근데 문제는 이건 플러스지만 이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네. 그래서 이 앞에가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계산했냐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 계산 공식은 처음에 수요의 가격을 계산할 때 최초값으로 계산하는 원리만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대체제 관계 이 x제 y제가 서로 대체제 관계 있을 때는 그 탄력세 값이 뭐가 나왔었고 플러스가 나왔었는데 보완제인 경우에는 교차 탄력세 값이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두 제화가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으면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이고 반대로 보완제 관계에 있으면 교차 탄력세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계산은 나중에 하면 되는 것이고.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대체제 관계에는 예를 들어 콜라와 사이다다 그러면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 안 마시면서 사이다 수요가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콜라 가격이 하락하면 콜라 마시면서 사이다 수요가 감소하죠. 그래서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도 플러스. 그래서 대체제 관계에 있으면 교차 탄력세 값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보완제 관계에 있다. 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면 같이 쓰는 자동차 소비가 줄면서 같이 쓰는 휘발유 소비가 감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면 자동차 소비가 늘면서 같이 쓰는 휘발유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도 마이너스. 그래서 보완제 관계에 있으면 교차 탄력세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 그래서 대체제 관계에 있으면 플러스 값이 되고 보완제 관계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05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독립제라고 되어 있네. 독립제는 탄력성 0이다. 이 말은 뭐냐면 독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가령 타이어하고 오렌지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가격이 상승한다고 한다면 오렌지의 수요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반응이 없죠. 그럼 반응이 없으면 탄력성이 몇이 되는 거예요? 0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제인 경우는 두 제화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화의 가격이 변해도 다른 제화의 수요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성이 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자, 가격 탄력성 대신에 소득으로 바꾸면 소득 탄력성이고 대체나 보완제로 바꾸면 교차 탄력성이 되는데 계산은 최초값을 계산한 원리만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자, 특히 핵심적인 포인트는 소득 탄력성의 경우에 우등제나 정상제는 소득과 수요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고 열등제는 소득과 수요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소득의 탄력성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의 경우에 두 제화가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으면 교차 탄력성 값이 뭐이고 플러스이고 보완제 관계에 있으면 교차 탄력성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제인 경우는 탄력성이
0이 되는 것이죠. 반응이 없으니까 0이 되는 것이다. 그 정도만 딱 잡아서 정리하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응용되는 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일단 기본 개념은 거기까지 딱 잡아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의 탄력성의 원리,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다 설명했고, 이제 이어서 공급 탄력성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수요 대신에 공급으로 바꾼 것이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원리를 잠깐 볼까요? 똑같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동했을 때 공급량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변동하는가 하는 것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 변동률은 원래 가격에 대한 가격의 변동분, 공급량의 변동률은 원래 공급량에 대한 공급량의 변동분 그랬는데, 지난번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점탄력성, 호탄력성 다 구분해서 정리됐었는데, 공급 탄력성의 경우는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점탄력성 최초값으로 계산하는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간단하게 적어서 원래 가격에 대한 가격의 변동분, 원래 공급량에 대한 공급량의 변동분 이렇게 해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었을 때 공급량이 100원이었을 때 공급량이 500개였는데 가격이 120원이 되니까 공급량은 600개로 할까요? 이거 600개 썼는데 가격이 120원이니까 공급량은 800개가 되었다. 그러면 탄력성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휴대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 원래 가격이 얼마에서 100원에서 얼마가 상승했더니 120원 하면 안 되고 변동분이 20원이잖아. 20원이 증가했더니 원래 수량이 몇 개에서 600개에서 몇 개로 800개로 증가했으면 증가분은 200개가 되는 것이네요. 이렇게 200개가 증가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꼭 먼저 약분부터 하는 것이죠. 두 개 약분하고 하나하나 약분해서 안에 것을 곱해서 분모로 깔고 밖에 걸 곱해서 분자로 쳐 올리면 되죠. 26 얼마? 10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이고 10 곱하기 2면 20이 되죠. 이것도 그대로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20 나누기 12 하면 1점 몇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앞에 플러스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네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였잖아요. 근데 이 공급의 경우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된다. 근데 굳이 플러스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반응이 크기만 나타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는 표시하지 않고 그냥 절대치로서 탄력성의 크기만 측정해서 표현하면 된다. 여기까지 딱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왜 어렵지 않냐면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복잡하게 응용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경우에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원리만 간략하게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탄력성의 크기가 측정됐을 때 그 탄력성의 크기의 의미를 똑같이 해석해 보면 수요와 마찬가지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일레스티스틱 오브 서플라이에서 이 S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1일 때,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
공급 탄력성이니까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0일 때 하고 무한대일 때 대비해서 정리할 텐데, 자, 그러면 보니까 자, 이럴 때는 공급수의 모양이 원점을 내려면서 우상향이면 어느 점에서 항상 공급탄력성은 1이 돼요. 이것을 갖다가 단위 탄력적. 자, 이 의미부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공급탄력성이 1이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률과 공급량의 변동률이 같은 단위로 변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10% 상승하면 공급량 10%가 증가, 가격이 10% 하락하면 공급량 10%가 감소, 같은 단위로 변한다. 이것이 탄력성 1인 경우, 이거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클 때는 탄력적. 이 말은 뭡니까? 요 가격의 변동률보다 분자가 커야 되죠. 공급량의 변동률이 클 때 이것이 탄력적. 풀면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공급량은 많이 증가하고,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공급량은 많이 감소한다. 이것이 탄력적. 반대로 1보다 작은 것을 비탄력적. 그러면 이 값이 1보다 작으려면 가격의 변동률보다 공급량의 변동률이 작아야 돼요. 이 말은 가격이 많이 상승해도 공급량은 조금 증가, 가격이 많이 하락해도 공급량은 조금 감소, 반응이 적은 거, 이것이 비탄력적이고, 그리고 0인 경우가 완전히 비탄력적. 이 말은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은 변화가 없는 경우,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량은 그대로, 가격이 하락해도 공급량은 그대로, 완전히 비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무한대인 경우는 완전 탄력적. 이것은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공급량은 무한대로 변한다. 즉,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공급량은 무한대로 증가하고, 가격이 조금만 하락해도 공급량은 무한대로 감소한다. 이것이 완전 탄력적,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이 크게 의미 해석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럴 때,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0이거나 무한대인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의미만 해석해 두시면 되고, 핵심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자극에 대한 반응이 크면 탄력적이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적으면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의 가격 태세의 경우에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요. 헷갈릴 수 있고. 근데 공급 탄력성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그 반응의 크게 의미만 정확하게 해석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탄력성의 크기에 따른 공급곡선의 모양을 보면, 공급곡선의 형태가 원점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상향이면 어느 점에서 항상 공급 탄력성은 1이에요. 그리고 기울기가 완만하면서 끝선이 가격 절편에 나면 이것은 탄력성이 큰 것, 탄력적이고, 그리고 기울기가 가파르면서 그 끝선이 공급량 절편에 닿으면 이것은 공급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것, 비탄력적인 경우고, 그리고 수평인 경우는 완전 탄력적인 경우고, 그리고 수직인 경우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고, 그래요. 즉 0인 경우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풀어서 한번 보시면, 기울기가 수직이면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은 그대로잖아요. 공급량 변화가 없어. 완전 비탄력적. 그리고 수평이면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공급량은 무한대로, 이게 가격이 공급량이 있을 때 무한대로 변해버리죠. 완전히 탄력적이고,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격이 이렇게 크게 변해도 공급량은 조금 변하네.
가격이 많이 변해도 공급량의 반응이 작네. 이것은 비탄력적. 가격의 변동률보다 공급량의 변동률이 작으니까 그대로 그냥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길이가 완만하면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공급량은 뒤따 크게 변하네요. 즉 가격의 변동률보다 공급량의 변동률이 크네요. 이것은 탄력적 그래요. 탄력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의미가 쭉 확인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아까 전에 했던 내용과 잠깐 한번 보시면, 자, 토지는 부동산의 공급 탄력성의 특징을 봤을 때, 부동산 물리적인 공급은, 토지는 부증석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해서, 생산이 안 되니까 불가능해서 물리적인 측면에서 공급선이 수직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 말은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물리적인 공급량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의미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서, 이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건물을 지어서 공급한다든지 개발을 통한 공급이라든지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이죠. 이런 경우는 공급이 가능해서 공급 곡선의 형태가 우상향은 되는데, 근데 단기는 어떻고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보다 더 탄력적이 된다. 왜냐? 단기에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공급량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왜? 착공과 완공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해서, 그래서 단기는 공급량의 조절이 어려워서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에는 단기보다 비교적 공급량을 조절해가 쉬워지면서 보다 더 탄력적이 된다 해서 단기보다 장기가 더 탄력적이 된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아까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는 탄력성의 개념까지 확인하니까 갑자기 나오니까 어려웠었는데, 이제 이 탄력성의 개념을 배운 다음에 이걸 연결하니까 쉽잖아요. 연결해서 이제 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해서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의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상향이 되긴 하는데, 단기는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비탄력적이지만 장기는 단기보다 훨씬 더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더 쉬워지면서 보다 더 탄력적이 된다. 여기까지 딱 잡아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원리까지 설명했는데, 그리고 기울기, 그 탄력성의 크기에 따른 기울기의 모양을 확인했는데, 이걸 이제 수요와 대비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수요 곡선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보니까 수직이면 몇이고 0이고 탄력성이 0이고, 수평이면 탄력성이 무한대이고,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고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한 직각삼곡선이면 항상 탄력성은 1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대비해 보시게 이제,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하다 보니까 공급 곡선은 우상향 형태예요. 그래서 기울기 값이 플러스 값이에요. 반대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다 보니까 수요 곡선 형태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이라는 것은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조심하시면 돼. 자, 그리고 이제 그냥 기울기의 절대값으로만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떼버리고 볼 때는 지금 기울기가 어때요? 완만해요? 가팔라요? 완만하죠? 그리고 이것도 기울기가 완만해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성은 어떻고? 커지는 것이고,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비탈져 있을수록 비탄력적이고, 수직이면 똑같이 0이고 수평이면 똑같이 무한대. 이건 똑같은 거예요. 수직이면 0, 수평이면 무한대 똑같은 것이고, 기울기가 우상향 공급곡선, 우하향 수요곡선인데, 우상향이면서 기울기가 완만하면, 또 우하향이면서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기울기가 가파르면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꼭 정리해서 확인. 다만 공급곡선은 기울기가 우상향 플러스 값이고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우하향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 이것만 다른 것 뿐이거든요.
이것만 다른 것 뿐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떼내버리고 절대치만 가고, 기울기 절대치만 가고 봤을 때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거든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건 기울기가 작은 거예요. 밑변보다 높이가 작으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인데, 밑변보다 높이가 작으면 기울기가 작은 거라니까요. 밑변 높이가 작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밑변 높이가 작잖아요. 따라서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반대로 기울기가 클수록, 가파를수록 탄력성은 작아지는 거. 그래서 기울기와 탄력성은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거 꼭 확인해 두시면 되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이고 가파르면 비탄력적이다. 이건 머릿속에 딱 들어가 버리죠. 그냥 슉슉 들어가 버리거든요.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급의 가격 특성의 원리하고 더불어서 탄력성에 따른 공급순의 모양까지 확인했고, 이걸 이제 수요 구성과 대비해서 정리했거든요. 이것만 잘 정리해 두시면 돼. 이거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은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오. 암기하려고 하면 나중에 이거 다 안 되거든요. 의미만, 설명드리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현실 시장은 무수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현 시장에 적용해서 적용만 하면 돼. 적용만. 응용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까지만 딱 확인해 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의 가격 특성의 결정 요인. 여러분들 교재는 108페이지 4번의 내용이네요. 자, 여기 보니까 1번과 2번, 3번 쭉 나오죠. 생산비, 기술 수준, 생산물의 성격, 기간의 장단 쭉쭉 나오는데, 자, 이것이 이제 가격 특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것들인데, 먼저 생산비. 생산물의 가격 상승이 원인되어서 생산비가 증가할 때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생산물은 비탄력적,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은 탄력적 그러겠네.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가령 원래 가격이 이것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2만 원 상승한 만큼 공급자한테는 초과 이윤이 발생하니까 공급량이 증가하겠지. 그죠? 증가해요. 근데 거기서 그럼 생산량이 공급이 증가하는데 문제는 공급이 증가하면 생산 요소의 확보 경쟁이 심해지면서 요 자재값이나 인건비 값이 막 올라가 버려요. 그럴 때 그러면 이 생산비가 급격히 올라가 버리면 바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얻어졌던 초과이윤을 잠식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급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하면 공급량을 많이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이고, 반대로 공급을 늘릴 때 생산비가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으면서 보다 더 탄력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하면 비탄력적, 생산비가 완만하게 상승하면 보다 더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이어서 기술 수준. 기술 수준 향상이 빠른 것은 보다 더 탄력적. 그러죠? 왜? 기술 수준의 향상이 빠르면 빨리빨리 공급량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물의 성격. 부패성 생산물이나 신선도가 중요시되는 생산물은 어때요? 잘못 생산해놓고 바로 안 팔리면 썩으면 들어지거든. 그럼 폐기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비탄력적이다. 함부로 공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 기간. 시간이 짧게 주어지면 비탄력적, 기간이 길게 주어지면 탄력적. 당연한 것이죠. 왜? 특히 부동산은 착공과 완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는 공급량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비탄력적이다. 그러나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보다 더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쉬워지면서 보다 더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제가 심하면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비탄력적. 반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그만큼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쉬워지면서 보다 더 탄력적. 왜냐하면 부동산은 개발을 통한 공급이거든요. 근데 규제가 심하면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쉬워지면서 보다 더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와 재고주택. 이것도 마찬가지. 신규는 만들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착공과 완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빨리빨리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비탄력적이다. 그러나 이미 있는 중고주택은 얼마든지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게 소요된다. 오래 걸린다. 그럼 빨리빨리 공급량을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비탄력적. 반대로 바로바로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게 소요되면 바로바로 공급량을 늘리기가 쉬워지죠. 보다 더 탄력적. 이거 4번하고 꼭 대비해서 구분하셔야 돼요. 4번은 생산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길게 주면 탄력적, 짧게 주면 비탄력적이고, 반대로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면 비탄력적, 짧게 소요되면 보다 더 탄력적. 꼭 대비해서 확인해 두시는 거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의 경우 어느 경우 공급이 탄력적이 되고 어느 경우 비탄력적이 되는가 하는 흐름까지 다 확인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탄력성의 원리,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원리하고, 수요 탄력성이 부동산에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되고, 공급 탄력성이 부동산에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되는가, 결정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확인해서 다 정리했거든요. 그 정도 딱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설명하냐면, 이제 이걸 같이 연결해서 수요 공급을 같이 연결해서 이제 수요 공급의 서로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균형이 형성되고 가격이 결정되는가 하는 원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